1968년 7월 캘리포니아의 맹렬한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이 시작된 곳,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두 명의 중년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한 명은 떡 벌어진 어깨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로버트 노이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약간 뒤처져 걷는 조용한 인상의 고든 무어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초라한 종이박스 하나씩이 들려 있었을 뿐 그들을 배웅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회사에서 밀려난 퇴직자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 순간은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란이 시작되는 찰나였습니다. 당시 페어차일드는 모든 엔지니어의 꿈이자 실리콘밸리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관료주의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동부 뉴욕의 경영진들은 기술을 이해하지 못했고 반도체가 돈이 되냐며 연구비를 삭감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바엔 우리가 직접 하겠다. 결국 참다 못한 두 사람은 사표를 던집니다. 이는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일궈온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맨주먹으로 광야로 나가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배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저 나이에 나가서 뭘 하겠냐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모래에서 금을 캐내는 연금술, 인간의 지능을 확장할 마이크로칩, 훗날 시가총액 수백조 원을 호령하며 인텔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새기게 될 이들의 시작은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 주차장을 가로지르는 두 남자의 쓸쓸한 뒷모습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사를 나온 두 사람은 곧장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들고 간 사업계획서는 단 한 페이지, 그것도 오타가 섞인 엉성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벤처 투자의 대부 아서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2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약 250억 원을 쾌척합니다. 그가 투자한 것은 종이에 적힌 계획이 아니라 노이스와 무어라는 사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텔이라는 전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노이스가 꿈을 꾸는 비전가였고 무어가 기술을 만드는 설계자였다면 이 꿈과 기술을 돈으로 바꿔줄 냉혹한 집행자가 필요했죠. 그때 합류한 남자가 바로 앤디 그로브였습니다. 나치와 소련의 학살을 피해 헝가리에서 건너온 이 생존 본능의 화신은 자유분방했던 노이스와 내성적인 무어 사이에서 회사의 기강을 잡는 채찍 역할을 자처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세 명을 일컬어 인텔의 삼위일체라 불렀습니다. 상냥한 아버지 같은 노이스, 천재적인 두뇌의 무어,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는 계모 같은 앤디 그로브. 이 기묘하고도 완벽한 조합이 실리콘밸리의 차고에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텔의 운명을, 아니 인류의 운명을 바꾼 사건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찾아왔습니다. 창업 초기 인텔은 사실 컴퓨터의 두뇌인 CPU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비지컴이라는 일본의 계산기 회사가 인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성능 계산기에 들어갈 12종류의 칩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죠. 하지만 당시 인텔의 인력으로는 그 복잡한 칩을 다 따로 설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 테드 호프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걸 왜 12개로 따로 만듭니까? 그냥 하나의 칩에 다 때려 넣고 프로그램만 바꿔서 작동하게 하면 되잖아요. 바로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지컴 측은 반신반의했지만 인텔은 이 아이디어를 밀어붙여 세계 최초의 CPU 4000사를 탄생시킵니다. 인텔은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비지컴에게 단돈 6만 달러를 돌려주고 이 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되사옵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헐값 쇼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우 6만 달러에 사들인 이 기술이 훗날 전 세계 90%의 PC를 지배하는 인텔 인사이드 제국의 초석이 되었으니까요. 인텔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괴물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CPU의 발명은 위대했지만 1970년대 인텔을 먹여 살린 진짜 효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D램이라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특히 인텔이 내놓은 1103칩은 당시 컴퓨터에 쓰이던 덩치 크고 비싼 자기 코어 메모리를 박물관으로 보내버린 혁명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칩을 코어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의 컴퓨터 회사들이 인텔의 메모리를 사기 위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줄을 섰습니다. 1971년 상장과 함께 인텔의 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았고 직원들은 스톡옵션 대박을 터뜨리며 페라리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인텔 주식을 사지 않은 바보는 없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메모리의 제국이었습니다. 인텔 경영진은 확신했습니다. 메모리는 우리의 탄생이자 미래다. 이 황금기는 영원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그 깊은 황금의 늪이 곧 자신들을 삼켜버릴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영원할 것 같았던 인텔의 봄날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일본 기업들의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바, 히타치, NEC 같은 일본 반도체 연합군은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고 인텔보다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10%나 싼 덤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인텔이 발명하고 키워낸 D램 메모리 시장이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인텔의 점유율은 80%에서 1%대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가 산처럼 쌓였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1985년에 어느 비 오는 날 앤디 그로브는 고든 무어의 방을 찾아가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고든, 만약 주주들이 우리를 해고하고 새로운 CEO를 데려온다면 그 친구는 오자마자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무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뻔하지. 메모리 사업부를 당장 폐쇄하고 쫓아내겠지. 그게 적자의 원흉이니까. 그 말을 들은 그로브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문으로 나갔다가 새로운 CEO가 되어서 다시 들어왔다고 칩시다. 남의 손에 죽느니 우리가 직접 우리 자식을 죽입시다. 인텔의 정체성이자 모태였던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자는 이 충격적인 제안. 그것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서막이자 인텔을 메모리 회사에서 CPU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든 역사적인 회전문 모먼트였습니다. 결단은 빨랐고 실행은 잔혹했습니다. 메모리를 버린다는 말은 곧 어제까지 땀 흘려 일하던 동료들의 목을 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앤디 그로브는 망설임 없이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7,200명이 하루아침에 짐을 쌌고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7개의 메모리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울부짖었지만 그로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죽느니 비정하게 살아남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살아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제 오직 하나, 마이크로 프로세서뿐이다. 하지만 당시 CPU 시장의 상황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IBM이 인텔을 하청업체 취급하며 너희 기술을 AMD 같은 다른 회사에도 줘서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텔은 그저 IBM이라는 거인이 던져주는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메모리라는 퇴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앤디 그로브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IBM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당시로서는 미친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칩의 설계도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다. 오직 인텔만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단독 공급 전략의 시작이자 인텔이 하청업체에서 제국으로 거듭나는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기술적 독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앤디 그로브는 소비자의 뇌리에 인텔이라는 두 글자를 종교처럼 각인시키길 원했습니다. 1991년 인텔은 B2B 부품 회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괴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동차를 살 때 엔진 제조사가 어디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소비자들이 컴퓨터 매장에 가서 이렇게 묻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이 컴퓨터 안에 인텔 칩 들어있나요? 바로 전설의 인텔 인사이드 캠페인이었습니다. 딩딩딩딩딩 하는 5개의 징글 사운드와 파란색 소용돌이 로고. 인텔은
PC 제조사들에게 이 스티커를 붙이면 광고비의 절반을 대주겠다고 유혹했고, 거부하면 칩 공급을 뒤로 미루는 교묘한 갑질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인텔 스티커가 없는 컴퓨터는 가짜 취급을 했고, IBM, 델, 컴팩 같은 거대 PC 제조사들은 인텔의 하청 공장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컴퓨터의 껍데기는 그들이 만들었지만 그 안의 영혼과 수익은 모두 인텔이 빨아들이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까지 합세하면서 이른바 윈텔 동맹은 전 세계 PC 시장의 90%를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바야흐로 인텔 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2005년 인텔 역사상 처음으로 엔지니어가 아닌 마케팅 출신의 CEO 폴 오텔리니가 취임합니다. 이는 인텔의 영혼이 기술에서 숫자로 넘어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앤디 그로브가 심어놓은 항상 망할까봐 두려워하라는 편집광적인 긴장감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주가를 더 올릴까를 고민하는 넥타이 부대들의 오만함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인텔은 회사 운명을, 아니 IT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인텔을 찾아온 것입니다. 잡스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비밀 병기 아이폰에 들어갈 모바일 칩을 인텔이 만들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오텔리니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개당 $10? 겨우? 우린 수백 달러짜리 PC 칩을 파는 회사야. 그런 푼돈 벌자고 공장 라인을 돌릴 순 없어. 그는 눈앞의 엑셀 시트에 갇혀 다가오는 모바일 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잡스의 제안을 거절했고, 빈정이 상한 애플은 영국의 작은 설계 회사 ARM의 손을 잡습니다. 이 한 번의 거절로 인텔은 앞으로 열릴 스마트폰 시대의 티켓을 스스로 찢어버렸고, 그들이 무시했던 ARM 진영은 훗날 인텔의 목을 조르는 거대한 연합군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50년 제국의 붕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계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비극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독한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놓치고도 인텔의 경영진은 기술적 반성 대신 재무제표의 숫자를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급기야 재무 책임자 출신인 밥스완이 CEO 자리에 오릅니다. 평생을 숫자로만 세상을 봐온 그에게 불확실한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그저 낭비되는 비용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텔은 2017년경 찾아온 또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던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가 인텔을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생성형 AI가 미래를 바꿀 겁니다. 우리에게 칩을 만들어주면 회사 지분의 15%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경영진은 또다시 엑셀을 켰습니다. 생성형 AI? 그거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잖아. 시장성 없어. 기각. 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가능성에 베팅했고, 세계 최초의 AI 슈퍼컴퓨터를 직접 배달까지 해주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어 세상을 호령하고 있지만, 그들이 걷어찬 오픈 AI의 챗GPT가 불러온 AI 혁명 속에서 인텔은 그저 씁쓸한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2020년 7월 최악의 형태로 터지고 맙니다. 기술의 인텔이라는 50년 신화가 산산조각난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경쟁자인 TSMC와 삼성전자가 이미 5나노 미세 공정을 쌩쌩 돌리고 있을 때 인텔은 실적 발표장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7나노 공정 수율이 잡히지 않습니다. 출시를 6개월 더 미뤄야겠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반도체 제조 1등 타이틀을 아시아의 파운드리 회사들에게 완전히 뺏겼음을 시인한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16%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고, 반대로 경쟁자였던 TSMC의 주가는 폭등하며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텔의 우려먹기 성능에 지칠 대로 지친 애플마저 더 이상 뜨겁고 느린 인텔 칩은 쓰지 않겠다며 독자칩 M1을 발표하고 결별을 선언해버립니다. 가장 큰 우방에게 버림받고 기술 왕관마저 바닥에 떨어진 상황. 거인의 몸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고, 그 피냄새를 맡은 월스트리트의 하이에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때, 즉 행동주의 펀드들이 공장을 팔아치우라며 압박해오자 다급해진 이사회는 그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숫자 노름만 하는 재무 전문가로는 침몰하는 기술 기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2021년 2월 인텔은 10년 전 자신들이 내쳤던 한 남자를 구원투수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인텔의 첫 번째 CTO이자 18세에 입사해 앤디 그로브의 수제자로 컸던 천재 엔지니어 팻 겔싱어였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전임자들이 망쳐놓은 숫자 중심 경영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인텔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해 TSMC와 삼성을 따라잡고 다시 세계 최고의 제조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IDM 2.0 전략입니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와 오하이오, 그리고 유럽의 독일 황무지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거대한 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짜가 돌아왔다며 주가는 반등했고, 미국 정부 역시 반도체 지원법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마치 실리콘밸리의 왕이 귀환하여 무너진 왕국을 단숨에 재건할 것만 같은 희망찬 서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달콤했고 청구서는 가혹했습니다. 겔싱어가 약속한 4년 안에 5개의 초미세 공정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마치 고장난 비행기의 엔진을 비행 중에 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돈을 벌어와야 할 인텔의 본업, 즉 PC와 서버용 CPU 사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자 PC 수요는 거짓말처럼 증발했고, 그나마 남은 시장마저 경쟁자 AMD가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돈은 댐이 무너진 듯 쏟아져 나가는데 들어오는 물줄기는 말라비틀어진 상황. 야심차게 시작한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3년 한 해에만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회사의 골수를 빨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시장의 환호는 순식간에 차가운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도 수십 년 걸려 쌓은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겠다고? 저건 자신감이 아니라 망상이다.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쳤고, 야심찼던 겔싱어의 목소리는 점점 주주들의 비명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습니다. 인텔이라는 거함은 이제 엔진이 꺼진 채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기술이라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비용 절감과 조급증은 결국 인텔이 가진 마지막 자산,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2024년 초, 전 세계 게이머들과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인텔 최신 칩을 쓰면 컴퓨터가 계속 멈춘다. 처음엔 그저 일부의 불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게임 개발사와 서버 운영자들이 인텔 CPU 불량률이 100%에 육박한다며 증거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칩이 스스로 전압을 조절하지 못해 타버리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텔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신 침묵하거나 사용자 탓으로 돌리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과거 앤디 그로브가 펜티엄 칩 결함 사태 때 5억 달러를 들여 전량 리콜해주며 신뢰를 쌓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였습니다. 결국 분노한 충성 고객들은 미련 없이 인텔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경쟁사 AMD로 갈아탔습니다. 인텔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외계인 고문 기술 회사가 아니다. 50년을 쌓아온 인텔 인사이드의 자부심이 불량칩 하나와 오만한 대응으로 인해 인텔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적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곧바로 재무적 심판이 들이닥쳤습니다. 2024년 8월 1일 인텔은 주주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앞으로 배당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원의 15%인 1만 5천 명을 해고하겠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던 미국 주식의 할머니, 그 안전하던 인텔이 주주들의 지갑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지금 당장 현금이 말라버려 부도 위기에 몰렸음을 자인하는 꼴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공포를 넘어선 패닉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다음 날 인텔의 주가는 하루 만에 무려 26%가 폭락했습니다. 이는 1974년 이후 50년 만에 겪는 최대 낙폭이었습니다. 하룻밤새 시가총액 4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한때 200달러를 넘보던 주식은 2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굴욕적인 비교였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하청업체 취급을 했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인텔의 30배를 넘어서는 순간 인텔은 더 이상 실리콘밸리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수합병 소문에 시달리는 병들고 늙은 매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인텔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스러운 소식이 날아듭니다. 바로 모바일 칩의 강자 퀄컴이 인텔 인수를 타진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십니까? 퀄컴은 과거 인텔이 PC에 비하면 장난감 같다며 무시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거꾸로 컴퓨터의 아버지인 인텔을 통째로 삼키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마치 자수성가한 자식이 파산한 부모의 집을 경매에서 사들이겠다고 제안한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록 반독점법 문제로 실제 인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 제안 자체가 인텔이 얼마나 만만한 동네북이 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 아폴로마저 50억 달러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며 마치 적선하듯 투자를 제안하는 상황. 실리콘밸리를 개척했던 위대한 개척자는 이제 쪼개져서 팔릴 날만 기다리는 해체 위기의 고물선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로브는 생전에 이런 섬뜩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 오직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지난 50년 인텔을 지탱해온 힘은 바로 언제든 망할 수 있다는 그 지독한 편집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편집증을 버리고 그 자리에 1등의 오만함과 재무제표의 안락함을 채워 넣었습니다. 엔지니어가 떠난 자리를 MBA 출신의 재무쟁이들이 차지하고 혁신적인 기술 대신 안전한 배당금을 선택한 대가. 그것은 실리콘밸리의 아버지가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는 데 걸린 시간, 고작 3년이었습니다. 이제 인텔은 1968년 창업자들이 박스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섰던 그때처럼 다시 생존을 위한 처절한 광야에 섰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텔은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고 위로하지만 역사는 말해줍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으며 변화를 거부한 거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라는 사실을요. 과연 인텔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다시 한번 편집광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밀어냈던 수많은 도전자들처럼 그저 박물관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의 차가운 바람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편집광입니까? 아니면 안주하는 노인입니까?